자, 67번.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친구 을과, 이 사람이 신탁자란 얘기고요. 을이 수탁자란 얘기예요. 그 후 갑은 병소유의 X, 이 사람이 그럼 매도인이에요.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그러면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계약명의 신탁인지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죠? 매매계약 당사자가 신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인지 보죠. 여기서는 신탁자잖아요. 그러면 병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누구죠? 신탁자인 갑이에요. 갑이 명의 신탁자예요.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을에게 한 거예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묻는 거죠. 하였고, X토지는 누가? 현재 갑이. 점유는 신탁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등기만 한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신명법에 따라 약정은 무효고, 등기 또한 무효다. 그 결과 법률상 소유자는 매도인. 이게 딱 기억이 이렇게 세팅을 시켜놓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기억이 나와야 돼요.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 나오면 이게 포인트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을은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토지 반환 청구는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한다. 그렇죠. 토지의 반환은 213조잖아요. 자, 토지 반환 청구하면 딱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213조의 문제다. 214는 누가 행사했다?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인지 봐야겠죠. 을이 소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등기 효력이 없으니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인 거죠.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213조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매매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유효해요.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갑은 병에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병이 의뢰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소유 등 말소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3번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비록 외형상은 이 사람이 등기돼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했지만 등기 효력이 없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자는 이 사람이에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신탁자는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부당이득 반환하려면 이 사람이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람은 손해를 봐야 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손해라는 개념이 발생하려면 소유권 상실한 손해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전제에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는 하는데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아니다. 부당이득. 자, 명의신탁자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68번.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 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그럼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고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면 항상 떠오르는 게 목적물이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목적물 현저하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를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다. 최근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어떤 경우다? 계약기간,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지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뭡니다.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요. 일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뭐가 쟁점이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뭘 먼저 해야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그때 가서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규칙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미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해지 통고를 했다는 얘기는 뭐죠? 계약을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을 소유예요. 토지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었죠? 갑이 토지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죠? 병에게. 양수인. 이제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러면 갑은 이 임차권을 이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항상 떠오르는데 이게 무슨 문제다? 대항력의 문제다. 대항력의 문제에서 물권의 경우에는 가능해요. 근데 임차권은 뭐죠?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항상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임차권 누구한테만 주장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을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해서도 주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채권이 등기가 된 경우나 아니면 622조 1항에 해당돼야 돼요. 예컨대 건물 등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치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처럼 취급해서 건물에 대한 등기된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자를 상대로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622조 1항이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뭐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췄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권을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 주장의 디테일한 내용이 뭐냐? 계약갱신 청구, 종속기간 만료됐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갑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설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당시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권을 했었어요. 대신에 임대인은 이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만큼의 액수만큼에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뭡니까?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인 거고 그 결과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돼요. 그럼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누가? 매도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이 부분만 공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죠. 자, 69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아니다.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 지문을 갖고 법조문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서명 결의 방법에 의한 재견축 결과다. 나머지는 이제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주십시오.
전유 부분에 대한 설정 저당권 효력은 대진 사용권에 미친다.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일체성. 집합 법문권 관련해서는 일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유 부분과 그 다음에 대진 사용권의 일체성. 관리단 집행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다. 간혹 나옵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이거 나오죠.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공용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요거는 간혹 나오죠. 요 세 가지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70번 문제는 생략하고요. 71번. 자, 71번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상가네요. 보증금 1억에 월차임 40만 원에 입차하여, 상가이면 환산보증금을 바로 계산해야 돼요. 1억 플러스 차임이니까 곱하기 100이죠. 100이면 400, 4천. 그러면 합수면 환산보증금은 얼마다? 1억 4천이에요. 임차하여 선순위가 없대요. 대항력권을 가지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았던 얘기는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했다. 저당권이겠죠.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1순위겠구나. 우선 변제적 효력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대항력권을 갖췄다. 만약에 경매제가 진행돼서 제3자가 낙찰을 받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건 2014년도에 2014년 때는 출제 당시 그 밖의 지역이 1억 8천만 원에서 현재는요 969 54 37이에요. 3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3억 5천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다 적용되는 거죠.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부를 정한 금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된다. 그걸 머릿속에 이제 딱 염두에 두셔야죠. 갑이 3기에 임차인이 사임 상대를 연체한 경우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 3기 차임 상당 연체. 2번 임대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본다. 1년을 본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지역부를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묻는 겁니다.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아니다. 참, 이건 민사집행법 지식인데 원칙적으로 이제 집행권은 있어요. 소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뵀지만 동시에 상한이행 판결 있잖아요. 피고는 온 걸부터 얼마를 받은가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 그런 판결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았어요. 집을 비웁니까? 안 비우잖아요. 그럼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해. 그럼 어떻게 나오냐? 돈을 받은가 동시에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줘라요. 그럼 임대인이 나중에 아직 목적물을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 집행한다. 그럼 강제 집행을 하려면 뭘 한다? 판결문에 돈을 달라고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상가나 건물, 주택, 임대차법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가나 건물, 주택, 임대차법에는 반대 의무, 그러니까 동시에 이행 관계에 있는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접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이행을 제공하지 해야만이 하는 것이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 주십시오. 암기를 해 주십시오. 그걸 묻는 겁니다. 집행 개시. 무슨 말이냐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를 밟는 개시의 요건이에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데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문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집행 개시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요걸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 경우 주택 임대차나 상가금 임대차에서는 예외적으로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자, 4번 갑이 X금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구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알아두십시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에 매각되더라도 임차권을 전속한다. 자, 어떤 경우를 봐야 하냐면 자, 배당은 요구했어요. 근데 임대차 보증금 전부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는 배당을 요구했으면 배당이 이루어지면 매각되면 소멸해요, 임차권은. 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배당을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자신이 1억인데 5천밖에 못 받으면 5천 못 받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차권이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낙찰자가 나머지 5천만 원을 줘야 의무가 있고 그 돈을 받아야만이 임차권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임차권 정답.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키포인트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선순위 권리자가 없잖아요. 경매잖아요. 경매 관련해서는 선순위가 없어야만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자, 7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차임 증액 청구권, 그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 잠깐 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1층 같아 보면 간판도 없고 물건들, 옷 같은 거 이제 금매, 공장 부도, 그런 땡 처리하는 게 있죠. 그런 경우는 일시 사용 임대차인데 잠깐 동안 쓰는 거. 그러한 경우에는 차임 증액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비용 상한 청구권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법정 직구는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일시 사용 위한 임대차에 대해서 이걸 묻는 것도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차임 증액이나 부속물 같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이런 규정은 왜냐면 잠깐 또 잘 생각해보면 차임 증액은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해서 정한 차임이나 보증이 형평에 맞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일시 사용은 잠깐 쓰는 거잖아요. 잠깐 쓰는데 이걸 인정할 필요성이 없죠. 부속물도요. 건물 목적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하는 건데 그건 오래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일시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3번. 2013년 2월 1일 갑은 서울 소재 X주택. 항상 지역명 주택인데 서울이 나왔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역을 밝힌 이유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임대기간 1년을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이사와 전입신고를 했다. 이 얘기는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왜 보증금 7천만 원에 나왔을까? 작잖아요. 이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과 관련해서 얼마다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서 소액 임차인이고 어떤 효력이 있다? 최우선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뭐한다? 최우선 면제적 효력이 있다. 얼마에 한해서? 2,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은요. 1억 6,500만 원 이하이고 그다음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구나. 결국은 소액 임차인이다. 그거를 기억하십니다. 20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뭘 묻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의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경제적 사정으로 그 금액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시험에 우리 기억하는 증액 청구는 계약 체결일 또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시킨 이후에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시간적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1년이라는. 그런데 지금 계약은 2월 1일 하시겠어요.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의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1년.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다. 누구죠? 갑은 임차인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익수주택의 인도를 청구했다. 이건 뭐죠? 자, 2년 미잖아요. 2년 미만이죠. 근데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일 때 뭘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 존속을 주장한다. 이 사람은 단서에 따라서 이 조항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근데 을은 누구예요? 임대인은 1년이 끝났은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 못한다. 이 1년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 2년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2년을 선택하거나 1년을 선택하거나.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주십시오. 3번. 동거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항력의 발생 요건은 뭐죠? 요건은 이사와 and 전입신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발생 요건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출하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은 상실된다. 마치 유치권의 점유 상실과 똑같이 보면 돼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동거가족이 없으니까 지금 자신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대하여 중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갑은 3,500만 원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효력이 있고 얼마에 대해서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 썼죠? 3,5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겠죠. 그걸 묻는 겁니다. 자, 5번. 2013년 7월 1일 을이 임대인이 정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후 2013년 7월 1일 이 얘기는 2013년 2월 1일 날 입주와 동시에 집무였다.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법률 행위로 주택에 양도한 경우죠. 그럼 양수인이 딱 떨어지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종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 사정 없는 갑은 종전 임대인은 임차인은 누구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유자, 즉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74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환 원상 회복은 동시행하겠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되는 경우 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부도 동시행 관계 있다. 이미 많이 봤습니다.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 관할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경우 자,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어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 관계는 존속한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5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인데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4번은 이 지문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했었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지만 불특정 단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 시간이라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다는 효력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아야만이 통지가 와야만이 도달해야만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성립되는 거 성립될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서 승낙이 통지가 되면 청약은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요거는 법조문인데 요 지문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문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76번.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다. 갑, 을, 병, 수익자, 그 다음에 기본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그리고 기본관계에 의해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가 관계를 가지고서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뒤에 있는 요약자와 낙약자, 갑을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병은 직접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채권을 취득하고 직접 을에게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딱 머리 세팅이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이게 대가관계 항변이잖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근데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2번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그렇죠. 취득한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면 을이 상당한 기간 전에 병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che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건 자주 나왔던 거고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럼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그래도 갑과 을 사이에 있다. 설사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어도 특별한 사정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상회복의 당사자는 병이 아니라 갑이기 때문에 설사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어도 그걸 묻는 겁니다. 자, 77번.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게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매매 계약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하게 부담한다. 법조문이고요.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담보책임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제 특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 않는 하자에 대해서는 설사 면책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법조문입니다. 담보책임, 매도인은 담보책임 지지 않는다. 그런 면책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설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하자가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설사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면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매수는 그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냥 법조문입니다. 출제되면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답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에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잘 나오는 지문. 과거에는 간혹가다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지 않는 지문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